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있으면 2024년 인성의 시대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물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신적인 분야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지만 사실 시대적인 컬러가 사람들이 결국에 그 컬러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시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의 시대라는 것은 이 생각의 시대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 사람의 시대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뭐 크게 말하면 종교가 될 수 있고요. 뭐 사람을 믿는다가 될 수 있고요. 기독교나 불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발달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조업 시대는 가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자동화 기업들이 뜨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공예 시대의 몰락이거든요. 공무원의 시대는 끝이 나고 컨설팅이나 상담, 연구, 개발, 코딩이 뜨는 시대가 열립니다. 교육 쪽으로 말씀드려보면 뭐 태권도나 뭐 합기도나 이런 운동 같은 교육은 짓는 거고요. 코딩 같은 몸이 아닌 머리를 쓰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나라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된다, 은행원이 된다, 공기업이 된다, 이런 기업들은 사라지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영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해서 국가에서 하던 일을 기업들이 맡아서 수익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지만 멀리 보면 결과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재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식량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이 재물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은 이 화폐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이고, 식량의 시대라는 것은 화폐를 많이 줘야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는 휴지화가 된다는 것이 맞아요. 점차 휴지화가 될 것이고, 식량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일값이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과를 A급 사과를 빨갛고 잘 익은 깨끗한 그 멀쩡한 사과를 아무리 많이 줘도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A급이 아니라 C등급짜리를 3,000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A급 사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 과일의 상태가 예전에는 사실은 버리는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상처 많은 사과들은 마트 같은 데서 팔지 않았고 음식점이나 과일 주스 가게에 납품하던 그런 사과를 지금은 대중적으로 팔고 있는 이유가 이 사과가 A급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완전 지금 못 먹는 사과의 값을 지금 같은 경우 등급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과를 싼 값에 사고 있는데 과일값이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 많은 사과를 누가 사갑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상처 많은 사과를 3,000원, 4,000원에 사가니까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 세계가 농업에 집중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가 굉장히 뜬다라고 제가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농기계 회사 중에 이 대동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농작물 시세가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인성의 시대에서는 이 먹는 게 가장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가 제일 낮아지는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화폐를 매일매일 복사하면서 물가를 우리가 잡고 있다. 화폐의 양이 2배 늘었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 3배가 늘었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 왜냐면 식품 가격하고 기름값을 뺀 값을 물가를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얼마나 악랄한 국가인지 알 수밖에 없고요. 과거부터 미국에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가 왔던 이유가 외국계 자본을 끌어다 쓰다가 파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외국계 자본을 다 끌어다 썼어요. 수십 년간. 그러니까 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정부에서 미국에게 돈을 맡겼죠. 그렇게 거대한 자금을 보통 은행하고는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0조 원을 맡긴다고 하는데 이 거대한 자금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데가 사실 미국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돈을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 그동안 계속 맡겼어요. 수십 년간.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돈을 빼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역턴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역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IMF가 오면서 원화 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이유가 도움을 받다가 그게 끊기다 보니까 반작용의 힘이 오면서 강한 타격을 받고 파산하는 원리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강한 타격을 받고 과거에 붕괴됐었고 엔고에서 엔저로 강한 타격을 받았죠. 미국 같은 경우 그 혜택을 받아서 저달러에서 강달러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잡았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미국이 지금 계속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국인 일본은 엔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엔화를 환전하고 있고 돈을 미리 빌려서 그 환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간 해외국들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영국이 될 수 있고 신흥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거대 자금을 미국한테 맡겼어요. 개인들도 미국에 돈을 맡기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 신고가에 가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환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한 번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턴을 한다고요. 이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저인데 엔저에서 엔고로 역턴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그 다음에 이제 역턴을 할 거예요. 이 역턴의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한 내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24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신월에도 미국이 한번 흔들렸고 한국도 한번 흔들렸죠.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신유월인데 이번 달에는 기이한 일이 생기는 것들이 실제 실물 경제를 제가 조사해보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미용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 배달업종들이 굉장히 다 어렵다고 해요. 배달원들도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이 음식점에서 무료 배달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3,000원, 5,000원 하던 것을 무료 배달 전략을 쓰는 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다 같이 죽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동일해도 죽고 있고 매출이 떨어지면 힘들어지고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 고비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 여기서 화폐 가치는 매일매일 떨어질 것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턴은 왜 발생을 하냐?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이 매도화, 그러니까 고점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매도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팔면 달러를 돈을 받아요. 외부의 나라에 매력적인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본의 매력적인 상품이 등장했다. 그러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바꾸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역턴이거든요. 근데 항상 과거에 일본이 엔고에서 엔저로 떨어지면서 망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달러가 고달러에서 저달러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와르르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투자금이 이탈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몇 년 동안 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올리면서 풍기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나게 번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건 미국인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라고 완벽하게 느꼈고 미국이 자금이 계속 이탈될 것 같은 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대 자금이 계속 투입이 됐어요. 수십 년간.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을 흡수했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액수 산정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지표로 보고 있는 중국에서 국채를 보유했다, 일본에서 국채를 보유했다는 일본, 중국 국가가 보유한 게 많은 것이지, 지금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미국한테 돈을 환전해서 맡겼단 말이죠.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럼 그런 자금들이 이탈을 시작하게 되면, 일본으로 다시 역턴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면 일본의 엔화는 엔고가 되면서 미국의 달러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건데, 엔화를 팔아서 미국 돈을 맡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좀 보면 미국 달러를 팔고 엔화로 환전해서 미국 달러가 붕괴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는 거는 내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커요. 엔고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엔고에서 엔저로 떨어졌을 때 미국이 저달러에서 강달러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 그때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일본의 주택시장,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22년도 초부터 주택을 파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팔았어요. 제 얘기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23년도가 되니까 주택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니까 사람들이 사실 제 얘기를 믿고 파신 분들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반토막이 나니까 무서워서 파신 분들이지, 저는 이 주택을 22년도 초부터 고점이니까 파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방송을 보시고 23년도에 집을 파셨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22년도부터 집을 파시라고 분명히 1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얘기를 믿고 파셨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토막이 나니까 무서워서 이제 자기가 판 거지, 제 얘기를 믿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주택시장을 또 다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신축이 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벽돌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벽돌값이나 이 철강은 국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공을 하기 때문에 벽돌을 뭐 바위를 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벽돌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시멘트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전기를 생산해서 무언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국제 유가에 연동돼서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러면 벽돌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신축 위주로 뜨는 것은 실제 수요자들이 20, 30대 층이 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40, 50대들은 이미 골동품인 옛날 아파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20, 30대들이 실수요자가 맞는 게 결혼하면서 새로 사고, 없으니까 새로 사고, 보통 지금 트렌드가 20, 30대들이 가는 오피스텔 상권이나 식당들은 장사가 여전히 잘 돼요. 예를 들어 뭐 술집이나, 예를 들어 맛집이나, 20, 30대들을 타켓으로 한 술집들은, 음식점들은, 그런 상권들은, 뭐 헬스장은 여전히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체감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40대 이상층을 공략하는 그런 관련 업종들은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40대 이상 분들은 경기 체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IMF 때 어려웠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돈을 안 쓰고요. 20, 30대들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경기 침체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들은 큰 타격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시장도 20, 30대들이 주로 사는 새 집은 지금 상승 랠리를 갈 수 있고, 헌집은 전체적인 통계상 구축은 어렵고 신축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전히 회복 못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양극화기 때문에 제가 22년도 초부터 이 부동산은 전부 다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믿고 사실 파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주택시장이 이렇게 반토막 나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팔기 시작하냐, 제가 22년도부터 경고를 하면, 그러니까 23년도가 딱 지나면 이제 와서 반토막 났으니까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팔아야겠다, 여기서 결정을 하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딱 그래요. 뭐 제 얘기를 믿고 주택을 팔았다. 근데 저는 22년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상승 랠리는 맞지만 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 첫 번째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다 따라붙어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코로나 때는 모든 게 다 저예요. 엔저,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모든 게 싼 상황에서 돈을 푸니까 모든 것들이 폭등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푼 돈이 고유가를 감당해야 되고 고물가를 감당해야 되고 고금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돈 찍어서 이게 자산시장으로 무조건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부분이었고, 지금 주택시장 보유자들이 결국 다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은 첫 번째 보죠.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파산하냐? 두 번째 경우는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살 사람이 있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담습니다. 지금은 화폐가 여전히 그래도 많아요. 아직 본격 타격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시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이걸 지금 사셨으면 뭐 1년 전후로 판다, 내년 중에 던진다 이러면 투자하면 괜찮아요. 지금 산 걸 난 팔고 나올 것이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두 번째는 이 주택시장이 전체가 다 붕괴될 거예요.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년부터는 사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붕괴가 오거든요. 붕괴. 지금은 제가 주택시장 상승이라고 하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상승이 맞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일본이 과거에 붕괴됐던 그 과정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고 과거에 석유파동 때 있었던 사건이 지금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IMF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참 기이한 것들이 다 오는 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붕괴들이 다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A 때문에 붕괴됐고 그 다음에 영끌 때문에 리먼 사태 터지고 은행 파산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특색이 있었거든요. 유가 파동, 닷컴 버블, 리먼 사태, IMF. 지금 앞으로 오는 붕괴는요, 이 특색이 다 더해진 게 함께 와요. 그러니까 지금 리먼 사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이 붕괴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지금하고 똑같고, IMF 때 벌어진 일은 외국 자본을 땡겨서 썼는데 해외 자본들이 이탈되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자금들을 땡겨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이탈하면서 미국 달러가 폭락할 가능성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이제 가까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좀 많이 멀리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미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석유 파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감산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똑같아요.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국들이 미국이 지금 등진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 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국제유가 문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2000년 때 벌어진 일이 지금은 인공지능 버블, 반도체 버블 이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몇 개가 함께 타격을 해요. 거기에 이제 고금리까지 타격하니까 과거에 고금리를 때려서 인플레이션을 완전 박살냈던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고금리화로 가고 있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컬러다. 이 5개의 컬러가 지금 함께 온다는 거예요. 5개가 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시장 붕괴가 함께 온다고요. 이걸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상승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있고 난 뒤에 대폭락이 와요. 대폭락이 옵니다. 왜냐면 지금은 경제 대공황이 작은 게 오는 게 아니에요. 5개짜리가 그냥 한 번에 와요. 이 5개가 다 더해진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멀쩡한 국가가 있을까요? 여기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큰 게 부러지면 그 돈이 흩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 돈이 예를 들어 그냥 뭐 4경이에요.
이 사경이란 돈이 미국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그러면 다른 나라의 돈들이 엔화가 약세고 원화가 약세고, 그러면 우리는 물가가 괜히 비싼 거예요. 경제 상황하고 다르게. 경제는 나쁜데 물가는 괜히 비싼 거예요, 이 미국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돈들이 거기로만 가니까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이 부러지면 이 사경이란 돈이 미국에서 이탈을 해요. 그럼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오고,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박살나면 전 세계는 마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타격감이 약할 거예요, 상대국들은. 아시아 국가가 이제 성장하게 될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지금 매일매일 그리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시아국들의 본격적인 성장,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주인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탑3 안에 든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너무 크게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자료를 매일같이 지금 분석을 하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의 속도는 좀 늦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최근에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려서 다시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은 이제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팔지 못한다. 이 단가의 법칙은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하지, 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면 물건이 진짜 안 팔려요. 6억짜리가 12억이 되잖아요. 물건이 진짜 안 팔리고요. 2억짜리가 4억이 되잖아요. 물건이 진짜 안 팔려요. 그 뒤에 바보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21년도 이후에 신고가를 찍었을 때 거래량을 분석해 보시면 거의 안 팔렸어요. 팔질 못했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상승 랠리가 좀 벌어졌다. 근데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그 뒤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이 헌집이 오른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그 헌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랐을 때 잘 보시면 2억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인구의 70%인데 2억이 만약에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70%의 인구는 내 뒤에 내 집이 3억이나 올랐는데 5억에 사줄 사람이 70%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보시면 3000세대 아파트가 한 2배 올랐어요. 그럼 이 중에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뭐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소량만 거래가 돼요, 이 2배가 오르면. 그러니까 3배가 오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한 건이 딱 거래됐는데 2999세대의 사람들이 내 건물도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극소수의 물건만 팔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나중에 오른 걸 보고 팔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22년도에 부동산이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팔렸을까요? 팔고 싶은데 내놔보세요. 안 팔려요. 고점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고점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가 한 방에 5억 돼요. 한 방에. 왜? 아무도 안 사고 모두가 고점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 물건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신축이 올라간다, 이것도 허상일 수 있는 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다들 이 상승 랠리에 취해서 안 팔아요. 그래서 그 단합이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랠리가 딱 멈추고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 둘 팔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거래가 안 돼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어디서 사람들이 사냐? 쭉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관심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 만약에 여기다 요 정도의 물건을 내놔야지 몇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고점에 딱 팔고 나오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팔리는 시간이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팔려고 내놓으면 어느새 내 물건의 시세가 30에서 50%는 한 방에 빠져요. 팔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고점을 보고 내놓으면 팔리는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예를 들어 상승하는 중에 고점이 오기 전에 내놔야 팔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실패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주택시장이 흐르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 팔고 나오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 다 같이 또 폭락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22년도에 벌어진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올라간다? 예,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이고,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딱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민간 임대를 구입하세요. 민간 임대. 전국적으로 이제 민간 임대 시세를 검색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22년도부터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이 민간 임대란 제도는 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늘 내가 8년 뒤에 이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한다는 약속의 계약을 하고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면 지금 딱 계약을 하면 8년 뒤에 2억 원에 구입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8년 안에 안 사도 돼요. 그럼 만약에 8년 뒤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8년 뒤에 2억에 사가지고 되팔면 돼요. 그럼 돈 버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도 두 번째 제도가 있는 게 8년 뒤에 시세로 협의해서 분양가를 측정하겠다. 이 두 번째 타입이 있는데, 이전에 분양 임대를 했던 민간 임대들은 확정 분양가예요. 그래서 뭐 8년 뒤에 5년 뒤에 예를 들어 분양가를 미리 산정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년 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8년 뒤에 매수할지 말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는 지금 정한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위험하게 이걸 매수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상승할 때 좋아봤자 하락할 때 그 상승분이 전부 다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2년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막 반토막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1억 올랐다 좋아해봤자 폭락할 때 한 3억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 당장에 올라가는 이것만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려가는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2년도부터 추천했던 이 아파트 상품들이 민간 임대 아니면 벽돌값에 살 수 있는 2억 원 전후 아파트, 그 특정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빠질 게 없어요. 이 폭락의 쇼크는 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고 계속 생각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지금 제가 하반기부터 딱 포착하고 아파트 상승에 대해서 말씀 딱 드렸듯이 하락의 그 사이클도 제가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2년도에 초부터 부동산 시장 붕괴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50% 붕괴됐듯이 실제로 이 하락 사이클이 제가 지금 아파트 시장을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하락 사이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게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최대한 많이 즐기시고 팔고 나올 준비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무조건 그 찍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전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는 이 100조를 풀면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 모든 게 다 저렴했기 때문에 이 100조를 풀면 이게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요. 부동산 시장하고. 근데 지금은 100조를 풀잖아요. 어떻게 되냐?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밖에 못 들어와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를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요. 유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기름값을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그걸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조를 풀면 유가를 또 부담하고 물가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비싸면 서민들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서 낮춰줄 수도 있어요. 자금을 찍어서 풀기는커녕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온전히 뭐 들어온다?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제 방송을 지금 천천히 지금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지금 저도 헷갈려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머리에 조금 지진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는 게 이제 부동산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하다가 부동산이 박살난다까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대폭락을 한다는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고점 구간에서
박살이 나겠죠. 자금 이탈로. 자금 이탈이 되면서 다른 아시아국들이나 뭐 신흥국들 중에서도 수혜를 받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돈들이 퍼지니까 다른 데로. 이런 부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돈 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만 자산시장에 막 이렇게 퍼진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은 고금리 정책을 유행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금리를 지금 10%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10%를 넘기면 월급 받아서 금리 감당하다가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를 박살낼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를 박살낼 건데 늦게 박살낼 거예요. 늦게. 그래서 고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가 무너지는, 불황이 본격화되는 가을부터 시작되는 건데, 경기 침체는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8, 9월 아마 매출 보시면 대부분 이제 박살 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지금이 아니라 더 심해질 거예요. 부담해야 될 원자재 퍼센트가 예전에는 30%였다면 앞으로는 40% 되고 50% 되고, 금리 올라가면 70% 되고 90% 되면 남는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제 밀키트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밀키트 본격화 될 것 같아요. 밀키트 본격화. 이제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 해먹자, 포장식품을 사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인건비가 이제 안 붙는 식품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을 줄도사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해고 열풍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해고 열풍이. 다 잘립니다. 일자리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뭐 실습생이나 뭐 노인을 고용해서 시급을 낮추는 전략을 쓰기도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동화 설비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를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업체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귀해지니까 시급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시급은 역으로 내려가요. 이상하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진짜 위기예요. 내년이 진짜 위기고, 지금은 뭐지? 추석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고요.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호황기를 분다, 인플레이션 해치다, 이런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주식이 쭉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원자재 수혜주예요. 원자재 수혜주. 지금 원자재 폭등할 건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원자재 수혜주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것도 원자재 수혜주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완전 양극화할 거예요. 양극화 중에서도 왜 바이오가 앞으로 뜰 수밖에 없냐면, 이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앞으로 이 시대가 바이오만 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구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연구물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막 1000억이다. 가치가 갑자기 3000억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가치가 6000억이 돼버려요. 이게 인류가 이 화폐 몰락이 시작되면 이 바이오 산업이나 인공지능 사업, 자동화 로봇 사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주식 중에서 일단 대장은 HLB거든요. 이 HLB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 주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들여 갔단 말이죠. 이런 대형 주식, 막 시가총액 4조 원짜리 주식들은요, 기관이나 외국인 큰손들 말고는 안 사요. 개인들은 이런 거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을 보통 5년 주기를 봐야 되는데, 이 주식이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가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이 바이오 주식은 이제 재밌게 관망을 해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하반기부터 바이오 랠리가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은 본격 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대장주가 결국에 움직이면서 허가를 받고 시판을 하면서 이제 세계가 집중하는 그 시기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는 사실 인체 말고는 사실 돈을 쓰지 않아요. 식품 같은 경우도 밀키트 산업은 역으로 성장해요. 사람이 만드는 건 지고 밀키트 같은 포장식품들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건강인 돈을 쓰니까 침체 방어주죠.
제약바이오는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되는데 침체 역수혜주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가치가 이제 화폐를 계속 찍으면 실제 가치가 만약에 4조다. 그러면 실제 가치가 8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폐 더 찍으면 실제 가치가 16조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인플레이션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지고, 제조업은 이제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같은 연구물을 만드는 회사들은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나중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금일 방송은 이 정도 하겠고요. 현재 만드는 이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